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혹시 닫힌 버튼을 5번 이상 연타하시나요?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인데도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뜨거운 음료보다 더 자연스럽게 주문한 적은요? 혹은 배달앱에서 35분 소요라는 메시지를 보고 오래 걸리네라고 중얼거리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전 세계가 경외하는 시간 압축 초능력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초능력이 MIT, 하버드, 옥스퍼드의 경제학자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하버드대 클라크 교수는 한국에 도착한 지 단 72시간 만에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 내 평생 봤던 어떤 인류학적 현상과도 다르다. 그가 왜 이런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한국인들의 속도 본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이 능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배우려 하는 걸까요? 오늘 세계 경제 강국들이 몰래 연구 중인 한국인의 빨리빨리 DNA를 모든 각도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그저 평범한 한국인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제임스 클라크 교수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늦어서 죄송합니다가 가장 흔한 인사말이다. 그는 한국인의 시간 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서울에 9개월간 체류했는데 그 경험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지하철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환승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죠. 저는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했나 싶어 같이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다가 옆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평소에도 늘 이렇게 환승하는데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환승할 때 뛰는 게 일상이었던 겁니다. 클라크 교수의 유쾌한 경험담입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강남역 인근 카페, 런치타임에 찾은 이곳은 전쟁터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주문하고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과정이 마치 시간 경쟁을 하듯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점심 주문을 하는데 앞 사람이 정말 빨리 메뉴를 고르더군요. 저도 그 분위기에 압박을 느껴 급하게 주문했죠. 먹고 싶은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회사원 김민준 씨의 웃음 섞인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속도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온라인 쇼핑의 세계에서도 한국의 속도 문화는 독보적입니다. 밤 11시 59분에 주문한 상품이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는 이제 한국 소비자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제 친구 중 미국인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저녁에 쿠팡으로 뭔가를 주문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벌써 배송이 와서 완전히 놀랐죠. 그러면서 농담처럼 한국에서는 물건을 주문하기도 전에 배송이 오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박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매일 실감한다고 합니다. 배달 문화에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치킨을 주문하고 타이머를 켰죠. 놀랍게도 불과 13분 만에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물었더니 배달원이 웃으면서 사실 주문하기 전에 미리 출발했습니다라고 농담을 했대요. 이 영상이 해외에서 공유되면서 외국인들은 이것이 진짜 한국의 기술력인 줄 알고 놀라워했죠. 물론 주문 전에 출발하는 것은 농담이지만
한국의 배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입니다. 심지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건널목을 건너면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죠. 관광 가이드 정수영 씨는 파리에서 온 관광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 같다고요. 그만큼 멀티태스킹에 능숙하다는 뜻인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서울 지하철은 빨리빨리 문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지하철 계단에서는 왼쪽은 걷는 사람, 오른쪽은 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암묵적으로 구분되어 있죠. 보통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빠른데 한국인들은 그보다 더 빨리 가길 원합니다. 외국인 친구와 지하철 탈 때 있었던 일이에요. 환승역에서 모두가 뛰어가니까 그 친구도 따라 뛰더군요. 왜 뛰냐고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다들 지각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퇴근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직장인 최영호 씨의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인의 일상은 마치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의 주문 행태도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한 미국인 교환학생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카페에서는 메뉴를 고르는 시간이 단 3초다. 줄에서 5초 이상 머뭇거리면 뒷사람들이 던지는 눈빛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진다. 이에 대해 바리스타로 일하는 김민수 씨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손님들이 줄 서 있는데 느릿느릿 메뉴 고르시는 외국인 손님들 때문에 재미있는 상황이 많아요. 한 번은 미국인 손님이 5분 넘게 고민하니까 뒤에 서 있던 할머니가 다가가서 아이고, 내가 대신 골라줄까? 하셨거든요. 결국 그 외국인은 할머니가 추천해준 아메리카노를 마셨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심장내과 김재원 교수는 이런 문화의 건강상 영향에 주목합니다. 최근 10년간 3, 40대 심장 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죠.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항상 서두르는 생활 방식이 원인입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때로는 자신들의 이런 빠른 문화를 자조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표어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동료가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돌아가는 길도 뛰어서 가라고 추가해 놓더라고요. 모두가 웃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속도 문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유머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는 농담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에 노란색으로 변할 때 이미 출발한다는 거죠. 과장된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어요. 교통경찰 출신 김영철 씨는 30년간 교통경찰로 일하며 한국인들의 급한 성미를 지켜봐 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속도 문화는 때로는 유머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적 필요성과 깊은 심리적 기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DNA의 일부인 것입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이상국 씨는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알아요? 그건 역사 속에서 늘 뒤처지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이상국 씨를 비롯한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들을 만나며 빨리빨리 문화의 역사적 뿌리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역사적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기대할 미래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천천히 가자라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었으니까요. 1960년대 가발 공장에서 일했던 최영자 할머니의 회고입니다. 그녀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 극한의 노동이 가능했던 건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정부 주도의 발전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에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도시 빈민가의 많은 가정에서는 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며 자녀 교육비를 마련했죠. 이런 소상공인들의 빠른 적응력과 근면함이 한국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크 교수는 이런 역사적 맥락만으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수천 년의 한국 역사 속에서 형성된 더 깊은 심리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한국은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생존을 위협받았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인들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집단적 무의식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68년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 외국 전문가들은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2년 5개월 만에 이를 완성했죠. 우리는 그때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사는 계속됐죠. 심지어 손으로 바위를 옮기기도 했어요. 미친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이상국 씨의 말처럼 한국인들에게 빨리빨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죠. 그러나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안전이나 인권 같은 가치들이 희생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7,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어요. 빨리가 안전보다 우선시되었거든요. 그때는 죽은 사람 대신 새 사람 쓰면 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근무했던 최병철 씨는 동료들이 하나둘 사고로 다치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였죠. 이처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역사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큰 희생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로사, 자살률, 번아웃 같은 문제들은 이런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깊은 사회적 상처도 남겼죠. 이제는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클라크 교수의 말처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역사적 생존 전략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국가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 문화적 DNA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국 엔지니어 박진석 씨는 일본이 5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우리는 1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일본인 동료들은 한국 팀의 작업 속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일본에서 몇 개월이 걸리는 과정이 한국에서는 몇 주 만에 완료되곤 했기 때문이죠. 하버드대 클라크 교수는 이러한 신속한 실행력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사회 전체가 신속하게 적응하는 문화적 역량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독일인 관광객 한스는
입국 과정에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입국 심사에 30분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열차 안에서의 인터넷 속도였죠. 제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2023년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의 신속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죠.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속도만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제 의도적 느림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는 일부러 느리게 움직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5분이 걸려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고객들에게도 잠시 멈춤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죠. 서울 성수동의 슬로우 커피 전문점 주인 이지영 씨의 설명입니다. 그녀의 가게에는 항상 긴 줄이 서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속도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클라크 교수는 선택적 속도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할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유연한 태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 사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세금 납부 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가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바일 한 번의 터치로 해결되죠. 미국에서는 정부 서류 한 장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3분이면 끝나요.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이는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이끈 사례입니다.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사회의 신속한 대응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보건소장이었던 이미경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던 때 검사 역량이 부족했어요. 아침 회의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날 오후에 이미 첫 검사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죠. 다른 나라들이 몇 주에 걸쳐 고민하던 문제를 우리는 하루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속한 대응 중에도 의료진의 번아웃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했던 김수진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12시간 근무가 기본이었어요. 몸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환자들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죠. 결국 많은 의료진이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속도 문화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유연한 문화적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어떤 심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20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메뉴 고를 시간도 주지 않고 주문을 재촉하는 모습에 당황했죠. 지금은 제가 더 급해졌지만요. 데이비드 킴의 경험은 한국 사회의 속도감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클라크 교수는 이러한 문화적 동화 현상을 연구하며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평균 6개월 만에 자신도 모르게 더 빠르게 걷고, 더 빠르게 먹고,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문화적 압력이 개인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한국인들의 심리 기저에는 신속함이 생존의 열쇠라는 집단적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클라크 교수는 분석합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박민준 씨는 한국인 고객들의 특별한 성향을 관찰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은 커피가 나올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리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합니다. 심지어 주문 후 2분만 지나도 언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현상을 클라크 교수는 시간 불안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다림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심리적 특성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컨설턴트 정태영 씨는 한국 기업들의 독특한 경쟁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마감이 임박하거나 경쟁사가 앞서갈 때 모든 조직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속도를 높이죠. 이건 단순한 업무 스타일이 아니라 위기에 반응하는 집단적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클라크 교수는 이를 시간 압박 동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 압박이 심해질수록 한국인들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항상 건강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형외과 의사 이준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환자들이 수술 직후 빠른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종이 빠지고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도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완벽함을 기대하죠. 이런 조급함이 때로는 불필요한 추가 시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의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은 이중적 완벽주의입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와 동시에 높은 품질을 추구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흔히 빠르면 대충, 꼼꼼하면 느리게라는 이분법이 지배적이지만 한국인들은 이 둘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 고객들은 품질을 위해 기꺼이 더 기다립니다. 반면 한국 고객들은 완벽한 품질을 더 빨리 원해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요구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전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영철 씨는 이런 고객의 기대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들의 사회적 동기화 경향입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모두가 뛰면 나도 뛰게 되고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앞사람이 빨리 주문하면 나도 서두르게 됩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동조 현상이 사회 전체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느리게 가는 것이 마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런 암묵적 압력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도 하죠. 심리학자 이지현 박사의 분석입니다. 그녀는 이런 사회적 압력이 한국 사회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클라크 교수는 한국인들의 내면에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 가난과 굶주림의 기억은 절대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결의로 승화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속도지향적 행동 패턴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은 세대를 거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속도 문화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조건적인 신속함보다 스마트한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강남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 오후 4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30대 CEO 윤재훈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 9시에 급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죄송합니다. 저 집에서 화상으로 참여할게요. 지금 애기 재우는 중이라서요라고 하더군요.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현대자동차에서 40년 근무하고 퇴직한 박종호 씨는 요즘 자신의 아들을 보며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현대차 연구소에 다니는데 어느 날 저녁 6시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퇴근했더라고요. 회사 관둔 거냐고 물었죠. 제 시대에는 밤 10시 퇴근이 당연했거든요. 박 씨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팀이 회사에서 성과가 제일 좋대요. 어떻게 그런지 물었더니 아빠, 저희는 컴퓨터로 3시간 걸리는 일을 15분에 끝내요라고 하더군요. 제 시대에는 손으로 직접 계산하고 도면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공룡 시대 같아요. 전업주부 이명애 씨는 며느리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시간 관리법을 가르쳐줬어요. 아침에는 집안일, 오후에는 나를 위한 시간. 예전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는 오후 3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명애 씨의 친구들은 완벽주의자였던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세상이 변했구나 하며 놀란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평생 써온 빨리빨리 문화를 더 스마트하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한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남은 시간에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반지 가져가서 나라 살리는데 써라.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건넨 말입니다. 60년 넘게 간직했던 결혼 반지를 금 모으기 운동에 기부하던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평생 그 반지를 지키셨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가난했던 시절. 그런데 나라가 위기라는 말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으셨죠. 그때 할머니 눈빛에서 강인함을 봤습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무려 232톤, 22억 달러의 금이 모였죠. 세계은행 관계자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이렇게 단결한 모습은 역사상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IMF 시기에 회사를 잃은 어느 가장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지만 단 이틀 만에 작은 분식점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밤새 발품을 팔아 적당한 자리를 찾았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그 작은 분식점은 지금 전국 37개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새 길을 찾은 수많은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현대자동차 회의실에서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누군가 다른 기업들처럼 생산량을 줄이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정몽구 회장이 테이블을 치며 말했죠. 위기 때 웅크리면 죽는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자. 그 결단이 현대차를 글로벌 5위 기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빛났습니다. 대구의 한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고 기저귀를 차며 12시간씩 일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이들은 영상통화로만 봤죠. 어느 날 큰아이가 엄마, 언제 돌아와 하고 묻더군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다음 날 또 병원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 몇 주 만에 중증 환자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달을 고민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냈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성공도 빠른 실행력의 결과입니다. 애플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 삼성은 단 1년 내에 따라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일했어요. 어느 날은 회의실에서 담요를 덮고 자는 연구원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들의 눈빛에선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불과 2년 만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의 신속한 실행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50년 경영 인생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속도 문화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국가적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해온 한국인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뉴욕 맨해튼 UN 본부.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은 속도와 품질의 동시 달성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하는 독특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간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정승호 회장은 한국식 경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0년대에는 일본식, 90년대는 미국식 경영이 유행했어요. 이제는 한국식 리더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빠른 결정과 신속한 실행,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죠. 삼성전자를 연구한 클라크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6개월이 걸리는 반면 삼성은 단 6주 만에 결정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빠른 결정이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한국 기업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회의만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즉시 실행합니다. 필요하면 실행하면서 방향을 수정하죠. 이게 한국 기업의 강점입니다. K-팝의 성공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스타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전통적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SNS, 유튜브를 통한 직접 소통, 팬들의 참여형 콘텐츠 등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 관계자는 한국의 준비 속도에 놀라며 한국은 올림픽을 내일 당장 열어도 되겠네요 라고 농담했습니다. 한국의 준비 속도와 완성도는 세계의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OECD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앤드류 워커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위기가 와도 가장 빨리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모든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리더십 모델은 서울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통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속도 중심 리더십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국의 모델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성공 비결이 된 거죠. 서울 강남의 미래기술연구소. 젊은 연구원들이 토론 중입니다. 클라크 교수는 이들을 관찰하며 말합니다. 한국은 이제 무조건 빠르게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속도를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센터의 부센터장은 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무조건 빨리가 최우선이었어요. 이제는 스마트하게 빠르게로 바뀌었습니다. 연구원들의 번아웃을 방지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찾고 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속도 조절형 학습을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각자의 속도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죠. 그 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성취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혁신에서도 한국은 앞서갑니다.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등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불과 3년 만에 성과를 거두어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의 속도 문화에 주목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한국의 R&D 센터를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 아시아 연구소장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행 속도는 실리콘밸리의 2배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클라크 교수는 한국의 속도 문화가 단순 모방으로는 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심리적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한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합니다. 앞으로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지속 가능한 속도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길을 앞서가고 있어요. 한편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끈 5, 60대 세대는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은퇴한 한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잃은 것도 있었죠. 이제는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과 의미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속도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빨리빨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2년 반 만에 완성하고 IMF 위기를 3년 만에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빠르게에서 스마트하게 빠르게로, 속도만 중시하던 단계에서 속도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K팝, K푸드의 성공 뒤에는 우리의 이런 독특한 문화적 DNA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한국인의 속도 문화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연타하고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30분이면 배달되는 음식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저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선도할 속도의 마법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두려워하면서도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독보적 경쟁력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초능력자라는 게 실감이 되시나요? 어떤 초능력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